안녕하세요. 정호경매학원에서 어제자의 국무회의가 열렸던 거에 대한 경매에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대통령과 국세청장이 서로 회의의 안건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경매에서는 어떤 거를 배우냐면 바로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겠죠. 자, 어떤 건지 한번 상황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국세청은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재산을 압류를 하면 집행을 안 하고 세워라 내워라 내비두던데 예.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저희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국세청에서 받아야 할 금전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금을 채무자들에게 받고자 해서 압류를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압류를 걸어두고 왜 경매로 진행을 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압류는 해놨는데 왜 경매 신청 안 하냐, 지금 그 부분인 거고, 이제 국세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자,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시냐면은 압류를 해놓긴 했지만 이게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이 1억이에요. 근데 근저당권자가 9천만 원 있고, 근저당권자라고 하는 거는 대출을 빌려준 은행이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집값은 1억인데 9천만 원 들어왔잖아요. 그럼 얼마의 담보 가치가 남았죠? 1천만 원 남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순위 근저당권자가 또 있어. 2천만 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미 집값은 1억인데 부채가 1억 1천이 됐잖아요. 이 상황에서 압류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서는 경매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경매의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무잉여가 뜨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국세청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들어보시자고요. 가 조세 채권의 우선순위가 없어서 일단 그래도 그 후순위로 압류는 해놨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경매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체납액이 한 11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런 형태의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국세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압류를 해놨지만 후순위라고 했어요. 후순위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1순위 근저당권자 9천만 원, 2순위 근저당권자 2천만 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은 1억인데 그럼 1억 1천이 되기 때문에 압류가 뒤에 들어와 있었을 때에는 사실상 경매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더랍니다. 요거를 얘기하신 거죠.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아니 경매를 이 경매 체납처분이지 체납처분해서 강제 매각을 하고 정산을 해버려야지. 그래서 그게 국세청이 압류를 먼저 해놓으니 압류를 하니까요. 예. 이게 대체적으로 일반 채권보다는 우선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압류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은 강제 경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선순위로 국세청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예. 그래갖고 내가 집 있는데 국세청에서 압류하면 영영 보통 집행을 안 하니까 저당 잡히고 예. 국세 압류도 하고 나머지 일반 채권자도 오고 있는데 그냥 가지고 평생 살아 그냥. 뭐 3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예. 국세청이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비록 우리가 후순위라도 적극적으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하고 이렇게 하도록,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악의적으로 먼저 근저당이나 이런 거를 막 설정을 해놓고 그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거나 체납자가 그런 거 이런 많아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설령 후순위여서 못하더라도 일단 경매 요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문단이죠. 두 번째 문단에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뭐 어떤 걸 얘기하시냐면은 체납 처분으로 이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으면 이게 뭐 3년도 좋고 30년도 산다 이런 내용은 뭐냐면 그냥 압류만 해놓고 이제 실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미 경매는 이제
아니고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되기 때문에 임의경매는 아니구나 해서 바로 정정을 하신 거죠. 임의경매 체납처분이지 라고 하셨던 것은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가지고 진행했을 때는 임의경매, 지금 압류로 인해 가지고 경매 진행할 때는 강제경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곧바로 정정해서 얘기하시는 거를 우리가 잠깐 들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압류를 실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냐, 계속 영영에 살도록 그냥 내비두고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이렇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시청이 경매를 안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악용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예. 그것도 제가 변호사 할 때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집행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국세청이 왜 경매 안 하냐, 빨리 해라, 배당이라도 받게. 그 선순위가 분명히 가짜 저당인데 예? 그렇게 해놓은 게 많잖아요. 저 아는 사람끼리 그냥 저당 등기해놓고 국세청 압류하고 그럼 그냥 평생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채권 시효소멸하기를 기다리고. 그 국가가 그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철저히 하고 원칙대로 해요, 원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은 국세청이 압류를 잡아놨지만 왜 실시 안 하냐,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세 번째 문단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럼 이제 배당이라도 받게 일단 뭐 실시를 좀 해봐라. 앞에 있었던 내용은 이제 뭐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우리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 근저당권자는 9천만 원, 두 번째 근저당권자 2천만 원 잡았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에 돈이 오고 갔던 내용이 있다면 그게 실제 근저당이 되지만 압류가 들어올 거에 대해서 이미 나름대로 이제 악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9천만 원 가짜로 잡아주고 또 2천만 원 잡아주고 그다음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압류 실행을 하더라도 무인가 뜨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영원히 살자, 이거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치하지 말고 좀 진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소멸시효도 조세채권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살다가 보면 나중에 없어지겠으니 어차피 국세청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은 경매에서 자주 나오는 사회행위 취소소송 이거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체납되어 있지만 이제 압류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자기 어떤 담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물건들이 잡힐 거에 대해서 미리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해 두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행위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정확히 시장의 상황을 또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시장의 상황상 일부러 빼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영상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그 재산 빼돌리는 것 중에 법률상 빼돌리는 거 있잖아요. 사실상 빼돌리는 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네. 법률상 매매를 가장해서 빼돌리거나 그러면서도 또 자기들이 계속 쓰고 이런 것도 사회행위 취소소송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세요. 네, 마지막에 들리셨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세요라고 하면서 어제 내용을 이제 하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청장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조세채권 받아야 될 때 110조래요. 110조. 국가 예산이 지금 600조인가요? 700조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긁어 오다시피 이제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 추심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채권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거고, 국가에서는 이제 체납 처분을 통해 가지고 돈을 확보를 하자, 자산관리 공사를 통해 가지고 국가에 대한 자산도 매각을 하면서 국가 예산을 위해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받아야 될 돈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 가지고 못 받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추징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질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은 배당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는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것이 내용이 가장 골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에 사회행위는 경매에서 용어가 좀 나오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압류가 됐든 뭐 가압류가 됐든 뭐 아니면 근저당이 됐든 어떤 뭐 가처분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올 거에 대해선
미리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바꿔놓는 행위를 사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발각되면은 곧바로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취소소송을 통해서 돈 다시 회수할 수 있게끔 해라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띄워두는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조세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4순위에 있어가지고서 배당 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4순위에 있어서 4순위에는 당해세가 들어가고 그리고 7순위에 압류가 되는데 일반 조세채권이죠. 그래서 일반 채권보다 앞에 있는 경우는 당해세, 뒤에 있는 경우는 후순위라고 되어 있었던 국세청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7순위에 있었던 그 조세채권을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4순위에 있었던 그러한 순위의 당해세는 먼저 배당받기에 문제가 없어서 그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국세청장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거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회의를 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7순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받을 거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얘기하신 거죠. 일반 채권은 5순위, 그리고 조세채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7순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순위에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